혹시 여기에 6.25 때 참전하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죠.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 계십니까?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렇게 한자리에 두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 같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서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건강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반드시 통일을 하는 날을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대전은 6.25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7월 중순에 1950년 7월 중순에 미국 24사단이 이 대전을 지키다가 한 3일 버티다가 결국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24사단 딘 소장이 한 달 동안 피해 다니다가 한국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북한군이 신고를 해가지고 포로가 됐습니다. 그 신고한 대가로서 북한군으로부터 두 사람이 $5를 받았습니다. 이 사단장이 포로가 되는 예는 아주 드물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붙잡혀 가가지고 근 3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딘 소장 정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자기를 배신한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서여져 있지 않습니다. 6.25 때 약 150만 명의 미군이 참전을 했습니다. 연인원으로. 그 중에 10%가 죽고 다쳤습니다. 5만 4천 명 전사, 약 10만 명이 다쳤어요. 그 전사한 사람 중에서는 계급으로 치면 제일 높은 사람이 8군 사령관, 낙동강 전선을 지키던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1950년 12월 23일 날 도봉구에서 자기 아들이 있는 부대를 찾아가서 훈장을 주려고 가다가 그것도 또 맞은편에서 오던 6사단 3쿼터에 받쳐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 밑에 군단장, 무어 군단장이라고 부르는 헬리콥터,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구 군단장이죠. 24사단장은 포로가 되고, 또 연대장, 24사단 산하의 마틴이라는 연대장은 천안에서 직접 바주카 포를 들고 싸우다가 적의 전차의 직격탄을 맞고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6.25 때 약 134명, 그러니까 6.25 때 참전한 장교들 중에서 아버지를 장성으로 두고 있었던 사람이 14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5%인 35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장성이니까 편한 대로 후방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전부 전방을 지휘해서 싸우다가 보니까 이렇게 사상력이 높았습니다. 벤프리트 8군 사령관 아들도 여기서 전사했습니다. 전투 조종사였어요. 하버드 대학 출신 17명이 여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켜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고 그 번영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6월 14일을 맞아서 이런 행사를 한 것도 우리 최병국 애국자께서 저는 최병국 구기동단장을 생각을 하면 꼭 대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인물이 좋으면은 그 고향을 좋게 생각하게 돼요. 저분처럼 온몸을 바쳐서 애국하시는 분을 저는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최병국 단장을 통해서 저는 대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갖게 됐습니다. 6월 14일 날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것도 우리의 이 번영을 위해서 피를 흘려 희생한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고 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해서 이런 자리를 또 이런 시점을 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느냐 하면은 돌아가시는 분을 위한 것이기도 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마운 분들을 고맙게 생각을 해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공짜 좋아하는 사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심한 욕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느새 고마움을 모르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고마움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배은망덕,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메가드 동상 철거 운동이라든지 이승만 박사에 대한 폄하라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지만은 우리를 살린 트루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메가드 장군이 북진 통일하려고 하는 것을 막은 사람으로 잘못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자유수호의 전쟁을 지휘한 사람입니다. 이 6.25의 의미를 자꾸 축소하려는 세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쓰는 논리가 이겁니다. 유엔군, 미군이 한국 사람 뭐 예뻐서 왔느냐, 자기 나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러니까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자유수호 전쟁이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게 아니고 그냥 강대국끼리 전쟁 노름하다가 재수 좋게 우리가 미국 편에서는 바람에 살았다, 이렇게 또 배은망덕한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고마움을 잊어먹도록 하는 이런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한국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한국인을 지키기 위해서 인원 150만 명이 와서 10분의 1이 죽고 다쳤다 하는 그 수치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4일이 지나면 6월 18일, 6월 18일이 무슨 날입니까? 방공포로 석방 몇 주년 기념일이죠? 이번은 60주년입니다.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특명을 내려가지고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던 방공포로 수용소의 문을 따게 해가지고 약 26,000명의 방공포로를 석방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미국이 휴전협정을 하면서 한국을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휴전협정 해가지고 빨리 한국에서 떠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도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진 통일 우리 단독이라도 하겠다, 우리에 맞지 않는 휴전협정을 하고 한미동맹 안 맺으면은, 한미동맹을 남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휴전협정에 동의하지 않고 우리가 단독으로 행동하겠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이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거냐, 한때는 이승만 대통령을 잡아넣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저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다 된 휴전협정이 깨져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절대적인 국민으로부터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다.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주한미군 2개 사단을 잔류시키고 국군 20개 사단을 현대화하고 수십억 달러의 경제 지원을 해가지고 한국을 부흥시키는 쪽으로 양보를 합니다. 그게 바로 방공포로 석방의 역사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은 반드시 희생자가 생깁니다. 희생자가 생겨요.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대도박으로 한미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희생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북한에 잡혀있던 우리 국군 포로였습니다. 모택동과 김일성이가 짜고 좋다, 방공포로를 멋대로 석방했으니까 우리도 국군포로 안 돌려 보내준다, 이렇게 해서 수만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남았습니다. 그분들 많이 돌아가시고 지금 생존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생존자가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통계조차 확실하지 않는데 아마 거의 다 90, 80대로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데려오지 못한 것은 역대 정권, 특히 북한에 많이 퍼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역사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동안에 100억 달러 갖다 바치고 단 한 사람의 국군 포로도 데려오지 못했다는 거. 앞으로 남북대화를 하면은 제1의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국군 포로를 데려오는 겁니다. 국군 포로를 귀국시켜서 여생을 여기서 보내도록 하는. 그래서 아직 6.25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6.25는 끝나지 않고 우리는 국군 포로, 북한에 남은 국군 포로가 바로 한국의 이런 번영과 자유를 위해서 희생된 분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공포로가 왜 휴전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될 게 아닌데 문제가 되었어요. 1951년 봄부터 휴전 협상이 시작됩니다. 휴전 협상을 하면서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쟁점은 방공포로 송환 문제였습니다. 국군, 중공군 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방공포로가 수만 명이 생겼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포로를 그냥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바꿔버립니다. 상호 안에 바꿔버려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독일군에 잡힌 소련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 소련군 포로 중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항복한 다음에 연합군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강제 송환시켰어요. 이 사람들은 소련에 가가지고 다 숙청됐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미국의 국무부 사람들이, 딘 애치슨 국무부 장관 쪽의 사람들이 이 한국의 방공포로를 송환을 하면은 북한이나 중국에서 죽을 것이다. 이것은 송환 반대를 해야 된다. 방공포로를 보내서는 안 된다. 즉 자유의사에서 남으려면 남고 가려면 간다 하는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 방침을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국방부는 반대를 해요. 왜 반대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지금 북한군에 잡혀있는, 중공군에 잡혀있는 미군 포로를 빨리 데리고 올 수가 없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관례대로 서로 맞바꾸자. 그러나 트루만 대통령은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의견을 들어줘요. 그게 맞다. 방공포로를 보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결정하고 동시에 이것을 대외적으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돌아가면은 살육될 것이 뻔한 사람들을 그런 도살장으로 보내는 나라가 아니다.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방공포로 문제가 2년 동안 풀리지 않으면서 계속됩니다. 이 2년 동안 미국 군 전사자의 45%가 이 휴전 협상 기간 중에 생겼습니다. 이 휴전 협상 기간 중에는 미군 포로를 또 송환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군을 희생시켜서, 미군 포로를 희생시켜서 미군이 아닌 한국 사람과 중국군 방공 포로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식의 자기 국민 희생은 이해가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국민을 희생시킵니다. 이게 트루만 대통령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6.25 전쟁의 의미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6.25는 휴전 60주년을 맞았어요. 6.25의 성격이 뭐냐?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전쟁이에요. 휴전입니다. 하프타임이에요. 우리는 1973년 7월 27일에 휴전선에서 포성이 멎었지만은 그 뒤에도 계속 전투를 해왔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4,800명이 전사를 했어요. 월남전에서 전사한 숫자하고 딱 일치합니다. 같은 숫자예요. 즉 우리는 전쟁을 3번 한 겁니다.
6.25 전쟁, 월남 전쟁, 그리고 휴전 이후에 각종 도발에 의한 전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벌써 57명의 한국인들이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희생되었습니다. 천안함 46명, 연평도 4명, 과광자시 관광객 사살, 그리고 2009년에 있었던 북한의 수문을 열어가지고 일요일에 임진강변에서 캠핑하고 있었던 사람 6명 죽은 거 합쳐서 57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전망을 이제 휴전 60주년을 맞아서 갖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도 망조가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여론이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남북회담에 대해서 격도 안 맞는 굴욕적인 회담을 거부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지지하는 여론이 71.4%였어요.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80%, 민주당 지지자들도 50%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엄정한 대북 자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60%를 넘었어요. 상당 부분은 북한에 대해서 엄정한 자세를 취한다, 안보를 잘 챙긴다 하는 데서 얻은 지지율입니다. 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냐?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지난 3월달 전후에 있었던 김정은의 해괴망측한 약간 정신병자와 같은 핵위협입니다. 핵위협. 김정은이가 한 말 중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말 몇 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핵무장도 하지 않는 한국을 향해서 핵을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요 말은 앞으로 계속 챙겨가야 됩니다. 이것은 전쟁 범죄 행위예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치고 핵을 먼저 쓰겠다고 공갈친 유일한, 원자폭탄이 발명된 이후에 유일한 망언입니다. 이것은 밑줄 쳐서 딱 선을 그어놨다가 다음에 통일된 다음에 김정은이를 감옥에 보내든지 교수대에 서게 할 때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양식 있는 국민들이면은 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김정은 저게 망하겠구나. 그래서 종북 세력들이 김정은이가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한국의 종북 세력들이 아주 위축됐습니다. 위축됐어요. 동시에 박근혜 씨의 저는 별로 잘한 것도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니까 이렇게 인기가 70%까지 올라간 것은 합쳐보면은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하냐? 민심과 대세가 변하고 있어요. 한국인의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까지도 이제는 북한을 지금 계속 끼고 돌다가는 중국의 국가 이익에 손해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불의를 못 참고 중국 사람은 불리를 못 참는다. 중국 사람은 손해가 되는 걸 못 참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 김정일 정권을 중국이 사고 도는 게 불이하다는 것은, 의롭지 못하는 것은 자기들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이제는 불이할 뿐만 아니라 이게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이 확실해요. 왜 불리하느냐? 지금 중국은 세계 경제 제2의 대국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국 중에 하나예요.
한 10년 있으면 경제 규모에서는 미국하고 맞먹습니다. 이제 중국도 미국과 더불어 파트너가 돼가지고 세계 질서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렇게 보니까 김정은 정권이 있는 거예요. 이 김정은 정권의 유일한 가치는 북한의 중국입니다. 중국의 뒷문을 지키는 미친 개입니다. 여러분, 뒷문에는 미친 개가 괜찮죠? 왜 좋습니까? 미친 개. 뒷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도둑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무는 미친 개가 있어도 괜찮아요. 정문에는 미친 개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손님을 문다든지 하는데. 그런데 이걸 미친 개를 키우다가 보니까 아무나 물기 시작했어요. 이제 중국이 곤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서 합의한 것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 지금 핵을 가지고 있지만은 핵을 보유국이라고 인정을 하면은 제재를 풀어야 돼요. 그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숨어 있는 뜻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망합니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상대로 공갈을 치지, 핵 없는 북한을 누가 거들떠 보긴 합니까? 그 말은 뭐냐?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것은 북한이 붕괴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겠다. 중국까지도. 하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북한은 두 개를 하면 망합니다. 핵을 포기하면 망해요. 또 북한은 개혁 개방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중국까지도 계속 북한 보고 개혁 개방하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망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비핵화 개혁 개방이라는 좋은 말로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변했습니다. 한국의 민심이 변했어요. 북한의 큰 변화는 뭐냐? 북한에서도 이제는 시장이 커지고 물가가 막 시장에서 오릅니다. 쌀값이 최근에 한 2배 올랐어요. 북한에서도 물가가 오르면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저 잘못하면 물가 폭동 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 정권 안에서도 11.6 사건, 12.12 사건 같은 것이 반드시 날 겁니다. 자기들끼리 노선 투쟁을 합니다. 책임을 따집니다. 왜 개성공단 문 닫아가지고 멀쩡한 5만 3천 명을 실직자로 만들었냐, 이 책임이 누구냐 하고 또 싸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총질할지 몰라요. 동시에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이 두 개 사건이 권력층의 노선투쟁과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동시에 터져나오면은 차우세스쿠 열흘 만에 망한 루마니아처럼 급속한 붕괴도 이제는 가능한 일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천하대세가 이제는 김정일 정권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북 세력과 항상 싸우다가 보니까 이 세상을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만 이제는 낙관적으로 보아야 될 이유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애국 세력과 애국 시민들은 뭘 해야 되겠느냐 하면은 이 달라지는, 세상이 달라지는 이 분위기를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살을 타야 돼요. 이 역사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역사의 흐름을 타야 돼요. 이 역사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뒤처지고 소외되고 아니면은 흐름에 쓸려가지고 쓰레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죠.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 휴전 60주년을 맞아서 이제는 통일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교육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핵을 포기해가지고 우리가 통일로 가야 된다. 핵 문제, 이거 통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지역 갈등, 이념 갈등, 계층 갈등, 세대 갈등,
이것도 통일로서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식의 이런 수평적인 대결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거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통일로 가는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통일을 피 흘리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통일은 헌법에 적힌 대로 전쟁하지 말고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 낙관론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 통일하면은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다. 통일하면은 혼란이 올 것이다. 통일하면은 경제가 흔들릴 것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통일을 하면은 경제가 잘 됩니다. 시장이 8천만 시장이 열립니다. 북한의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이 우리 것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지역이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의 물류를 딱 막고 있지만 그것이 트입니다. 그러면 아침은 부산에서, 점심은 서울에서, 저녁은 저 만주에서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누구한테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통일된 한반도